국가들에 의해 최근 폴란드가 구매 계약한 천무 다연장 로켓포 290대 중 90대의 인도를 마치는 등 상상을 초월한 납품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업이 또다시 폴란드를 놀라게 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올해 첫 인도분이 지난주에 도착해서입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최근 폴란드군에 새로운 장비가 추가로 공급되었다. 지난주 14대의 K2 전차가 인도됐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K9 자주포 8대가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다라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연초부터 천무의 폴란드 수출 모델인 호마르케이 18대를 비롯해 40대의 한국산 무기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가 받은 K2는 98대, K9는 144대, 호마르케이는 90대로 각각 총 구매 계약분의 54.4%, 67.9%, 41.3%가 인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2와 K9는 구매 계약을 2022년 여름에 맺었는데 2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난 현재 이미 50%가 넘게 인도되었으니 놀라운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본 덴마크도 우리 방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를 사로잡았던 대한민국 방산업의 놀라운 스피드에 전 유럽이 주목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죠. 지난 19일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론에 약 10조 원 추가 편성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레드릭센 총리가 18일 의회에서 안보 상황이 냉전 시절보다 더 엄중하다. 대대적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던 거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증액을 통해 덴마크 국방비는 GDP의 3%를 거뜬히 넘기게 될 거라고 프레데릭센 총리는 밝혔는데요. 덴마크는 이미 작년에도 국방비를 10년간 총 1,900억 크론에 약 38조 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방비 추가 편성을 발표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무기를 사고 또 사라.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다라며 무기를 가능한 빨리 대량으로 구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써야 한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구매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면 보다 신속히 인도될 수 있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며 무기의 질만큼 납품 속도도 중요하다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레데릭센 총리의 국방비 증액과 무기의 신속한 대량 구매 필요성 강조는 이전의 덴마크의 정책을 생각하면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네덜란드와 함께 EU의 재정검소 사국으로 불릴 정도로 국방비에 돈을 크게 쓰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토의 NATO 자료에서도 덴마크의 국방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까지 GDP의 1.1%에서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국방비 지출이 GDP의 2.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 이상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2.37%로 늘어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후 덴마크는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로 국방비가 GDP의 3%를 넘기면 작년에 미국이 기록한 GDP 3.38%에도 근접하는 수준이 됩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다시는 국방비를 삭감하지 말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덴마크가 GDP 대비 지출 비중으로는 미국과도 맞먹을 정도로 국방비를 늘리려 하는 1차적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종전을 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의사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이 러시아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이기에 러시아에 대한 대비책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덴마크만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덴마크가 급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러시아보다도 더 크고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건데요. 바로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입니다. 집권 1기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한 이후에는 노골 아예 미국에 편입할 것임을 적으로 그린란드를 매입해 밝혔습니다. 같은 나토 가입국으로서 가장 막강한 동맹이라 할 수 있었던 미국이 한순간에 가장 위협적인 적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아니라 측근들도 그린란드 매입이 농담이 아닌 진지한 정책이란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라며 이는 토지 취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문제로 해결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2. 네. 벤스 미국 부통령도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인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건 그린란드를 확보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는 혹시라도 있을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빠른 시일에 군비를 대거 중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정책은 우리 방산업체들에 있어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말한 대로 대량의 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보여드린 폴란드의 사례처럼 대한민국 방산업은 2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총 300대도 훨씬 넘는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 납품 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나 그린란드를 자국에 편입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덴마크 군비 중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임을 생각하면 한국산 무기는 납품 속도를 제하더라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K9과 K2 등 한국산 기갑병기들은 노르웨이에서의 설상 기동 훈련 등을 통해 극한의 날씨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가 이들을 유사시에 투입해야 하게 될 수 있는 그린란드는 북극인 만큼 노르웨이보다도 더 춥지만 군사시설들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이 집중된 해안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9도라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여름에는 해안 지역의 경우 기온이 영상으로도 올라간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K2나 K9의 성능이라면 문제없죠. 미국이나 서유럽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겨울에도 못 버티고 동결 등 각종 이상이 발생한 사례들을 생각하면 아주 큰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형이나 기후를 가리지 않는 항공 무기들의 범용성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열렸던 아랍에미리트군과의 연합훈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열렸던 훈련에는 K2와 K9 등 14대의 국산 무기가 참여했는데요. 이 중 K2 전차는 표적 자동 회득과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춘 최신 사격 통제 장치가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대 유효 사거리인 3km를 넘은 4-5km나 떨어진 표적을 대상으로 사격을 했음에도 명중률 100%를 기록해 아랍에미리트군 관계자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우수한 성능을 한반도에는 있지도 않은 사막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보여줬다는 거에 방산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난한 기후와 평지에서의 기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미국이나 서유럽의 무기들과 달리 사막이든 설원이든 안 가리고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항공 무기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K2나 K9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산 무기들은 기존에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무기를 주로 쓰던 나라들에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의 납품 속도까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미 미국 무기를 들여오기로 했음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느린 납품 속도 때문에 한국산으로 갈아탈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발트해에 있는 에스토니아인데요. 지난 15일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할 한노 페부크루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정부가 하이마스의 생산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하이마스의 납품까지 걸리는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에게 더 빨리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하이마스의 납품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말대로 에스토니아는 2020년에 미국과 하이마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4년이 지난 작년에야 처음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같은 종류 무기체계인 천무를 2년 반 동안에만 90대나 받은 것과 정반대죠. 이는 다른 나라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만은 미국과 계약한 하이마스를 받는데 평균 4-5년을 기다려야 하고 인도 및 태평양 지역은 4년, 유럽은 3-6년, 중동은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그 대응으로 하이마스를 계약했다 해도 인도 받을 때에는 이미 종전이 되어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이마스 납품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 페브루크 장관은 천무를 꼭 집어 거론했습니다. 그가 천무를 거론한 것은 지난달 설 연휴 때 방한했던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페부크루 장관은 당시 K9 자주포 추가 도입과 다른 포 무기체계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포 무기체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종심화력적 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고
무의 개발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관계자들도 면담했기에 천무를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추가 도입뿐 아니라 납품이 늦어지는 하이마스에 대한 대안으로 천무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도만 봐도 아실 수 있듯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발트 함대와 서부 방민 육군 부대 모두 작정하면 에스토니아를 바로 침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마스 납품이 너무 늦다고 미국에 성낸 게 괜히 그런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 빨리 납품받을 수 있는 천무로 갈아타는 것을 심각히 고려 중인 겁니다. 에스토니아뿐 아니라 기존의 하이마스를 단독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노르웨이도 최근 하이마스뿐 아니라 천무를 대상으로도 경쟁 2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하이마스를 비롯한 커존 미국 무기들의 느린 납품 속도,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 더는 믿을 수 없게 된 미국의 행보 때문에 한국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빨리 납품하면서도 기존 나토 무기 체계와도 호환이 된다는 감점덕인데요.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AI를 남에게 의존하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앞으로 AI 분야에서 한국이 독립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총수가 이례적으로 미국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는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 직후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체에 무려 10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기로 한 일본까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들어맞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 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모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국가만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발표 직후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매물을 세우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다. 제3자 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 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며 미국 측 조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유탄을 맞은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반도체와 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 속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기간 산업화를 목표로 경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뒤처지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시바 시게루 내각이 내건 지방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향후 10년간 50조엔을 넘는 관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새 지원 프레임을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원 계획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160조면 1,440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의 지원 계획은 보조금과 정부 기관을 통한 출자,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 보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라피더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자동차, 소니그룹 등 8개사가 출자해 2022년 설립한 회사로 미국 IBM의 기술 협력을 받아 2027년 2나노미터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책 파운드리 회사로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최근까지 9,200억 엔 8조 3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라피더스는 현재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공장은 2월 완공 예정입니다. 고미케 마스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12월부터 제조장치의 반입을 시작해 내년 4월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단 하루의 지면도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중 정책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라피더스 제품의 중국 판매망이 막힐 경우 첨단 반도체 시장에 안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판매처 용도에 따라 반도체를 설계 단계부터 공동 개발하는 게 특징인데 처음부터 파운드리 큰손인 매플, 아마존 등과 손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일본은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말고 미국산 반도체를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자립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AI 반도체는 한국에 도움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HBM3이 12단 제품을 공급 중인데 올해 상반기에 HBM3이 16단 샘플을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HBM4 12단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은 CES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만나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의 HBM과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관련해 서로 제품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이자는 얘기를 했다면서도 과거에는 엔비디아 측에서 사양에 맞춰 더 빨리 개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SK의 AI 메모리 반도체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SK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최태원 회장은 피지컬 AI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와 같은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입니다. 챗GPT와 같은 소프트웨어 AI와 달리 물건을 짚거나 움직이는 등 물리적 활동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CES를 통해 관련 피지컬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젠슨 황 CEO는 한국이 제조업이 강하고 관련 노하우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코스모스와 관련해 앞으로도 여러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 비즈니스를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짓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인풋 대비 마웃풋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미터 센터는 AI 가동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SK는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만큼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데이터 센터 소모 전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등에서 커다란 사업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는 이번 CES 부숨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최적화하는 AI 오퍼레이터, 데이터 센터의 열을 효율적으로 잡는 액침 냉각 기술 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은 한국의 AI 독립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간담회 말미에 미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챗GPT의 오픈 AI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들이 AI 개발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과거 증기기관이나 인터넷의 사례처럼 미래에는 AI가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며 AI를 남에게 의존하면 미래들 스스로 개척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보적인 길을 걷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로미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산 AI 칩 수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네드 핑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정책을 제정해서 취임 예정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앞서가려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동남아시아나 중동과 같은 제3국에 세운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가 생산한 첨단 AI 칩을 탑재하는 식으로 기존 수출 통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의도입니다. 핑클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 중인 정책이 반중국 조치로 위장되어 있지만 극단적인 국가별 제한으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타격을 입고 세계 각국이 대체 기술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핑클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임기 막판의 규제는 모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경제 성장과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미와 같은 막판 정책은 미국 산업계와 글로벌 커뮤니티의 비판을 받는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관련 기준에 충족하는 성능이 저하된 중국 시장 전용 칩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도 2023년 12월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업계의 반대에 아쉬움을 표출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눈을 크게 뜨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오라클의 켄 글루익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제가 모든 규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규제 과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MS, 메타 등 미국 기술 산업을 대변하는 미정보기술산업협회 ITIC는 추가 규제가 기업들의 컴퓨팅 시스템 판매 능력에 자의적인 제약을 가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사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기술업계가 공개 비판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규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양측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첨단 반도체나 서버를 해외에 판매할 때마다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면 고객사들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해 중국산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AI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인사를 포함한 대중국 강경파는 현재 수출 통제에 허점이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 발 늦게 움직여서 중국이 통제 대상이 된 제품을 사전에 비축해뒀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공화당 주도의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중국의 야망을 차단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이나 있을 기회라고 부르며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위원회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불법인 방법과 허점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 주요 산업계와 충돌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수출 통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임기 때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오지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측근 중에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가 여럿 있습니다. 트럼프 민수위원회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미국 국민은 중국에 맞서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그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산업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일본처럼 산업이 초토화되고 이후에 따라잡겠다며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술과 역량이 충분할 때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2월 18일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4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이 막대한 방위비를 투입해 해공 군력과 미사일 전력, 핵무기 등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는 내용은 예년과 다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중국 군부를 강타했던 중국군의 부패 문제, 그리고 지휘관 자질 부족 등 중국군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군 내부의 부패 문제가 너무 심각해 유사시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시진핑 주석이 군부 숙청에 나선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는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임박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일도 아니다. 라며 중국군이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중국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총괄평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지만 지휘관의 숙련도, 장거리 보급, 시가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 지휘관들이 작전 현장에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상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병력 배치에 서툴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는 중국군에서 잇따라 터진 부패 사건에 대해서 작년 6월 이후 리샹푸 국방장관 등 최소 15명의 최고 위급 군부 인사들이 부패 문제에 연루돼 숙청됐는데 이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패 문제가 군사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군부를 저렇게 대규모로 숙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상급자에게 돈을 찔러주거나 음식 대접을 하고 값비싼 술을 선물하는 관행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번 부패 사건은 단순한 관행을 넘어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사시에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되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다면 중국군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조차 가장 믿을 수 있고 핵 억지력을 담당하는 로켓군 최고 지휘관들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부패였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월 중국 로켓군 지휘부 대규모 숙청과 관련해 서부 사막지대에 배치된 미사일의 액체 연료통에 연료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었고 핵미사일 지하경납고는 미사일의 액체 연료통에 연료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었고 핵미사일 지하경납고는 보고서는 대만 침공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만한 비용을 치르고 짧은 시간에 날카롭게 침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공격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 문제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두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유의 대외 의존도가 70%로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유사시 인도양에서 물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해상 운송로를 차단하면 중국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중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베리아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받지만 그 물량은 하루 6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41%에 이르는 천연가스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4의 핵심 내용은 중국군의 부패와 지휘관들의 무능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군 숙청 작업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반부패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군 고위급 인사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숙청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공직사회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데 군대에 대해서만 특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군 장악력이 부족하여 군을 믿지 못하는 시진핑 주석이 부패를 핑계로 유능한 지휘관이 끊임없이 숙청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 부패 척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두 번째 높은 중장 계급을 보유하고 있는
전현직 고위 장성 2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최근 유하이타오전 육군 사령관과 리펑청 남부전구 해군 사령관 등 8명이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는데요. 올해 66세의 유하이타오 중장은 장성 출신의 혁명원로 중 한 명인 유타이중 상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42군 사단장, 난징군구 부사령관 등을 거쳐 2015년 육군 부사령관을 역임했고 그 이후 은퇴했습니다. 61세의 리펑청은 북해함대의 참모장, 동해함대, 해군 부참모장을 거쳐 올해 남부전구 해군 사령관을 맡았고 중장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들에게서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에서 심각한 규율 위반은 일반적으로 부패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군은 최근 최고 계급인 상장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육군 정치위원을 교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에 해당하는 상장은 중국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는 시 주석을 제외하고 중국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런데 중국군 육군 정치위원을 교체하는 자리에서 승진식에 고위 장성 4명이 불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고위급 장성의 불참은 이례적인 일인데 아직까지는 시 주석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지 실종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군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의 선택을 받은 인물은 천우희였습니다. 천 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으로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국 내에서는 최고 계급인 상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사상 담당 정치위원이라는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최고 계급인 상장의 자리에 오른 천우희 위원은 공군 출신으로 2024년 4월 군항공우주군 최초심 최초의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이번에 상장으로 진급하고 육군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천 의원의 전임자인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은 이날 승진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친수퉁 전 정치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해임됐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2022년 1월 상장 계급을 얻은 친수퉁의 행방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리차오밍 육군 사령관, 위안화즈 해군 정치위원, 왕춘닝 무장경찰 사령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들 4명은 모두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 지난해 로켓군에서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중국군은 고강도 반부패 숙청이 진행 중인데요. 군대 내에 부패가 있고 지휘관의 자질에도 부족함이 많다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군 지휘관들이 너무 많이 숙청되자 실전에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만군 비상대응센터에서도 중국군의 움직임이 둔화되었다는 것이 감지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9일부터 지난 3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일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군이 최근 90척이 넘는 군함과 해경선 등을 대만 주변에 파견했는데 함정 수를 볼 때 1996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작전이었다. 중국이 이번에 대만뿐만 아니라 제1열도선을 목표로 삼았다. 이 정도의 함정을 동원하고 배치하려면 최소 70일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996년 대만의 첫 총통 직접 선거 때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충돌해 제3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때 이후 가장 많은 군함이 출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해상훈련이 최근 이뤄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미국령 하와이괌 경유 해외 순방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해외 순방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중국이 해상 방어선 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방어 태세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 대대적인 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표하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대만을 위협하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에서는 통상 매년 12월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전선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이다. 하지만 올해 중국이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은 최근 중국군의 부패 척결 활동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 훈련을 했지만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훈련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만한 수준이 못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훈련을 홍보하고 대만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중국의 이런 태도는 중국 내에서 여전히 군부 내 부패 척결이 지속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군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숙청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인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월 18 이후 44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야당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되었다며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무유도탄이 이달부터 전력화됩니다. 무유도탄은 큰 포탄 안에 여러 발의 작은 포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개 넓이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천무를 강철비라고 부르는 이유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무유도탄 최종 수락시험이 3일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다며 수락시험 이후 이달 안에 천무가 배치된 부대에 유도탄을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39 유도탄과 230급 무유도탄을 사용합니다. 무유도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 생산합의서 MLA를 통해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면허 승인을 놓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출 역시도 문제였는데요. 무유도탄은 확산탄 클러스터 밤이라고도 부르는데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가 이를 대표적인 비윤리적 무기로 꼽았던 것입니다. 유럽 비정부기구 NGO들이 집속탄 생산업체들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운동을 벌이면서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집속탄 업체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준비펀드와 노르웨이 정부 연금, 스웨덴 연금펀드,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같은 유럽 연기금들도 집속탄 업체는 투자하지 않는데요. 확산탄은 불발탄이 발생하면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UN 협약을 통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확산탄의 사용과 보유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UN 협약인 확산탄 금지 협약은 2010년 8월에 발효됐으며 현재 124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국들은 군사력이 미약해 확산탄을 활용하기 어렵거나 협약 미가입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등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며 현실적인 안보 위협이 있는 나라들은 가입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핵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확산탄은 대단히 유용한 무기체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 대만,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이 대표적으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리투아니아는 가입했다가 특히 한국의 경우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두고 확산탄마저 보유하지 못한다면 안보상 허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산탄 금지법 이야기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대인지뢰도 같은 목적으로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이런 협약들이 계속 힘을 받으려면 불발탄 발생 비율이 일반 탄약보다 높고 이로 인한 민간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야 하는데요. 만일 불발률이 낮고 민간 피해도 미미하다면 이 협약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현재 불발률 1% 미만의 확산탄은 사용 및 보유를 허용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이에 한국은 안보적 상황과 확산탄을 금지하는 국제 흐름을 고려해 그동안 불발탄 발생 비율을 낮추고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폭탄의 불발률이 최소 2% 이상인데 한국이 생산하는 확산탄은 자판의 불발률이 1% 수준 이하입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확인한 불발률이고 자체적인 시험 결과 불발률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반적인 고폭탄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미만의 불발률 수치는 미국도 성공하지 못한 세계 최고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자탄이 불발되더라도 3분 내에 자폭하는 기능이 있어 자탄이 불발된 상태로 계속 남아 민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즉 한국은 안보적 상황으로 확산탄을 보유할 수밖에 없지만 불발률을 극도로 낮추는 유일무이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민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무가 수출되면 무예도탄 수출에도 희망적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당장 무유도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무는 호환성도 강점입니다. 천무는 구경이 239 미사일이 주력이지만 기존 우리 군 주력이었던 다연장 로켓 구룡 같은 130짜리 탄도 최대 40발을 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때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122짜리 탄도 쓸 수 있도록 개량 중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현재 한국의 호마르케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HIMARS 500문을 대거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에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폴란드가 자국 기업 유치의 중형 전술 트럭에 로켓 발사기를 얻는 등 현지 기술 도입 생산을 탐탁지 않아 했고 폴란드와 불편한 관계인 독일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도입하는 계약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천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하이마스 HIMARS 도입은 백지화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하이마스 HIMARS는 기동성이 중점을 두고 개발된 무기로 폴란드는 국토 대부분이 평야이기에 기동성보다는 화력에 의해서 2에서 2.5배 정도 강한 한국산 천무가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무는 화력은 2배나 강하면서 가격은 하이마스 HIMARS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에 국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 폴란드는 미국 하이마스 HIMARS와 한국산 천무를 모두 도입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가 전장에서 더욱 알려진 무기이기에 아직까지는 사실 주력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하이마스 HIMARS가 대망신을 당하며 하이마스 HIMARS보다 한국산 천무가 더 중요한 전술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12발가량 하이마스 HIMARS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에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례 연합 군사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23일 필리핀 바스크 섬 인근의 바시해협에서 실탄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장한 선박을 목표물을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20km 떨어진 바스크 섬에서 12발의 하이마스 HIMARS 로켓을 발사했으나 12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하이마스 HIMARS 제조업체 로키드 마틴은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성능을 입증한 하이마스 HIMARS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하며 일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하이마스 HIMARS 구매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려는 필리핀 역시 하이마스 HIMARS를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는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이마스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이 사라진 것이죠.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연장 로켓이 투입돼 첫 실전을 전 세계에 보여줬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삼던 후티 반군은 정부에 미친 폭격 이후 매우 당황하며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의 위력이지만 사우디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 도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TSSM은 약 1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벙커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 관통형 여러 입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갱도 진지와 벙커를 파괴하는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으로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트의 요청으로 천무에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에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사우디에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2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KTSSM-2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2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개량형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에서 300km까지 늘린 KTSSM-2는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압력 탄두는 물론이고 고폭 탄두와 직속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천무의 집속탄 KM-26-227 로켓의 경우 650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3종류. 무려 축구장 4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2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개 국가의 해외 평가단 앞에서 이뤄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에 카메라 눈을 정확히 맞히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었지만 개량형인 KTSSM-2의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하나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도 역시 성능은 개량되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82만 달러인 ATACMS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인데요.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의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 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에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SM-2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 때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창고에서 운용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KTSSM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사우디와 아랍에트, 폴란드 등 기존 천무 보유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무를 비롯해 KTSSM 시장까지 앞으로 한국산 무기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창이,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KE 흑표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특히 중동형 KE 전차의 성능에 놀랐다는 평가를 받았죠. 중동 형태의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산을 질주하던 KE가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한 기술은 이처럼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박수를 보냅니다. 뛰어난 품질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유럽과 중동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세계 방산의 거목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해봅니다. 그동안 KE 전차가 강력하다는 사실과 기본적인 성능과 재원을 알려졌지만 실제 KE 전차를 전선에서 운영하는 폴란드군의 실감나는 설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우쿨렐레 전쟁에서 주변국들은 나토에 소속되어 집단 방위를 믿고 있지만 폴란드 국민들은 나토는 이름뿐이다. 그게 뭐라는 건지 누가 아느냐고 냉소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폴란드는 18세기 말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3국에 123년간 분할 지배를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동쪽의 러시아와 서쪽의 독일로부터 동시에 공격받으며 또다시 분할 점령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란드가 알게 된 것은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오로지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런 과거 역사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최고의 무기를 만들며 이를 갈아온 한국은 이제 폴란드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 접한 국경에 병력을 1만 명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장관 국방부 코시니아 카미슈는 15일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침략자가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벨라루스 국경에 군대를 더 가까이 이동키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10,000명의 군인이 국경에 배치될 것이며 이 중 4,000명은 국경 수비대를 직접 지원하고 6,000명은 예비군에서 차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KPL-2 생산될 현지 공장이 완공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만 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진 생산시설에는 50톤의 인양 용량을 가진 6개의 브릿지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100톤의 차량을 함께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구조와 형태에서 현대로템의 공장과 사뭇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건설 총괄을 맡은 WGMS A의 시치에슈코 오신스카는 구소련 방식의 기존 공장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현대화된 구조의 전차 공장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한국 현대그룹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기술 이전에 대한 큰 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손에 꼽히던 전자강국이던 폴란드는 무려 1947년에 WGMS가 설립되어 1952년부터 전자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모두 구축했었는데요. 1973년 냉전 시절 만들던 옛 소련 T-72 전차를 현대화한 PT-91 전차가 말레이시아에 판매되면서 동유럽 최대의 전차 생산 라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군비 감축에 태풍을 피하지 못했던 폴란드의 WGMS A 역시 약 20년간 공장이 유령화되다시피 했었는데 현재 현대로템은 KPL의 현지 생산 업체로 선정되면서 다시 활력을 찾은 것이죠. 부지 안에 위치한 KPL 공장은 생산 직후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인근 군사훈련장과 KEGF 및 KPL 탱크의 미래 승무원 기술 서비스로 훈련할 수 있는 포즈난 지상군 아카데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토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자타공인 최고의 무기이지만 값이 비싸고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유지보수가 까다롭고 정치적 부담감도 있으며 납기 또한 느립니다. 그리고 그 단점에 전부 반대되는 것이 바로 한국산 무기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시장을 개척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 방산입니다. 그 결정적인 분기점은 유럽 시장을 드러낸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값은 훨씬 싼 한국 무기를 물망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이 유럽의 시장을 빼앗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국 방산으로 돌아선 국가들에게 원래 장사를 하던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원망스럽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폴란드에서는 지금 자국 내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F-16 48대를 F-16 바이퍼비 급으로 개량할 예정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은 73억 달러 하나로는 10조 1,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폴란드가 F-35A 32대를 총 46억 달러로 도입했는데 신형 F-35대당 단가보다 F-16 개량 단가가 더 높기도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에서는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했던 FA-50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A-50이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했다는 사실이죠. 폴란드의 유명 군사 전문가 율리우스 사박은 KAI 공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한국 사천 공장이 있는 이 공장 생산 라인에서
FA-50PL 전투기 6대가 생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전에 폴란드 의회에서 지적된 FA-50 납기 지연 해프닝은 미국의 무기 승인을 받으려고 폴란드가 미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의도적인 행동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생산 프로그램 일정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율리우스는 이 공장에서 14대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다며 나머지 절반은 KF-21 보람의 전투기 양산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FA-50PL의 특이 마크가 있는 3대 비행기를 볼 수 있는데 해당 폴란드 전투기의 번호는 13, 14, 15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중급류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장착되어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를 시험하는 프로토타입 항공기도 테스트 중인데 이 기체를 경납고에서 볼 수 있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 나토에 소속된 유럽의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들에게 든든한 무기고로 여겨지며 한국과 손을 가장 먼저 잡은 폴란드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한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빠르게 도입하자마자 실전 배치하며 실사격 장면을 홍보하듯 노출시켜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산 무기 중 대부분이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인 만큼 의숙치 않은 환경과 상황에 양국 방산 협력에 대한 우려도 컸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우려도 잠시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예정되어 있는 납기일 전보다 앞당겨 인도해주는 등 폴란드의 기대를 10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폴란드는 이르는데 71대의 K 블랙팬서 전차 120대 K9A1 자주포 54대의 호마르 K MLRS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총 245대의 기갑 장비를 2년 만에 얻게 된 폴란드는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의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어 있는 공장 덕분이라며 한국의 공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두다 대통령은 방한 직후 즉시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주포 공장과 현대로템의 전차 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였는데요. 이곳을 둘러보는 동안 입을 크게 벌리며 감탄하게 바빴던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현지 매체들과의 솔직한 인터뷰에서 한국 방산을 칭찬 세례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중요한 수송선이 그드니아에 도착했다며 그들은 한국에서 온 갑옷을 입은 짐승들입니다. 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정말 폴란드에서는 전차가 전장을 뒤흔들어 놓을 짐승과도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군이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에서 K 전차 실사격을 하는 장면이 올라왔는데 훈련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한글이 적힌 포탄을 들고 있는 사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포탄은 120 전차포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습 예광탄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신기해하며 다른 나라 이영만리 이국에서 보는 국산 탄약 K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사격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라며 한글이 있으니까 어색하다. 포탄에 토로중사라고 써놓은 것 같다라며 신기해하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이어 폴란드군의 훈련 장면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우리보다 훈련을 자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의 국경에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치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만든 원산지 한국에서 훈련 모습은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환경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면서 등한시해오던 국방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전차군단이라 불리며 유럽에서 무기 생산 에서는 단연 1위였던 독일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면서 2019년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자국이 사랑하는 레오파르트 2 전차도 주변국들에게 중고로 대거 판매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독일은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방에 침공할 경우 서독을 거쳐야만 했기에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에게 있어 가까운 미래의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군비를 줄여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국에 기대어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자 독일은 급기야 지난해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군 기밀문건 유출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이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와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에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장비 문제 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산 무기를 러시아 전방에 바로 배치한 폴란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과거의 독일의 자리를 폴란드가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전차와 K9 자주포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저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군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2를 처분해야 했고 이를 유럽의 국가들에게 중고로 싸게 넘기면서 특별한 검증 없이 나토 표준 전차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영국 챌린저 전차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했지만 레오파르트 2는 1980년대 나온 것과 그닥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A7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를 구입한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지난 2016년 시리아 북부 침공 당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육군은 처음에 미국의 구형 패튼 전차를 투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밀리자 자국의 최정예 전차인 레오파르트 2A사를 투입했습니다. 상대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으로 왔었는데 몇 시간 만에 레오파르트 8대가 격파되고 2대는 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중에 레오파르트 전차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찢어져 버린 채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3대도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픽업 트럭에서 쉽게 격파당한 레오파르트 2의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방어력이 약한지를 실전에서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레오파르트 2A7도 개량을 했다지만 당시 처참하게 당한 차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포린폴리시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데 계속 독일 전차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독일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차 개발 계획에서 폴란드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고 K2 전차를 생산하여 유럽 전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과 최첨단의 성능을 가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력과 가성비까지 지니고 있어 독일산 전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폴란드의 구상이 한국과 손을 잡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차의 표준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더 이상 독일의 전차만을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지난 14일 합참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 군 최고 사령관과 만나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럽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일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독일에서는 독일이 한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는 나토 및 기타 국가의 부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군수품 무기 시스템 및 부품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공급망이 보장됩니다. 독일 해군과 공군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변속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독일 랭크사의 변속기를 탑재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S&T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전차에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는 K9 자주포와 크랩 자주포, 이렇게 알타이 전차, 호주 레드백 장갑차에도 수출된 상황입니다. 김종도 애슬레틱 기술소장은 1500마력 국산 자동 변속기에 대해 엔지니어 입장에서 세계 최강의 변속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구매 납품에 실패한 변속기의 경우
일부 부품을 독일 업체에 용역을 주의 만들었지만 8년의 시간 동안 강관 설계와 변속 제어 장치 등의 핵심 부품국 산하로 완전히 다른 변속기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S&T 1500마력의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인데요. 전진 5단 후진 2단의 독일 제품보다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해 주행 안전성과 연비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MSPO 비교 전시장에 참가한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잇따라 부스를 찾아 이곳이 한국에서 만든 전차의 심장이냐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내 4차 양산 전차에 변속기를 적용하게 되면 폴란드 K 전차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9,600km 무사고 주행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변속기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또 다른 수출 쟁맛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